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틈만 나면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합니다만 공직이 엄중한 것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국민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무실 쓰고 기사 딸린 차까지 제공받고 뿐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자식 공부시키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국민의 심부름꾼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걸 착각하는 순간, 아니 이걸 잊는 순간 공직자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윤석열이 그렇고 심우정이 그렇습니다. 심우정이 검찰총장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처리해줬고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를 벗겨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탈옥시켜줬습니다. 자신이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자라면 할 수 없는 짓들이지요. 두 사람뿐입니까?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고 자신을 먹여 살린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겨눈 자들 반드시 다 찾아내서 처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잠깐 정어리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정어리몰에서 이번 추석 선물 세트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주문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선물 준비하시겠죠. 이번 주에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올해 수확한 프리미엄 햇 신고배입니다. 신고배, 배하면 또 신고배지요. 정어리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절 선물 세트 보니까 배더라고요. 이번에 야심차게 선물 세트 준비했는데 앞에 배 보이시죠? 엄청 큰데 아까 보수형님 TV님 배가 내 배만 하네 그러셨는데 이 5kg이거든요. 한 5개에서 8과 정도 들어가 있고 하나하나가 600에서 한 800g 정도 정말 큽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의 제 얼굴만 한 것 같은데. 제 얼굴이 큰가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얼굴에 같잖아요. 임세현 소장님 옆에다가 네, 제 얼굴만 한 앞으로 놔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따 여기 와서 한번 대봐 주세요. 네. 참고로 배는 항상 대량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상품인데요. 아무래도 대량 주문하시면은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어서 정어리몰 1551-3158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대량 주문 접수 도와드리고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벌써부터 배 10박스, 20박스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는 정어리몰의 프리미엄 햇 신고배 5kg 이렇게 포장도 고급스럽게 선물해서 드리기 좋게 하니까요. 이번 추석 선물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3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세 분 패널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고 2부에서는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김충식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보기 위해서 김충식을 불러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들 들었습니다. 평생을 거짓말만 해오고 살았던 사람을 앞에다 두고 이야기하는 것 참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팩트체크 차원에서 그동안 김충식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를 모시고 한번 어떤 것들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었는지 어떤 것이 거짓말이라고 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요. 지금 열린공감TV하고 뉴탐사하고 갈등이 좀 있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꼭 이렇게 열린공감이나 또 뉴탐사 강진구 기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벌써부터 홍나연 님이요. 백운계 앵커님 열린공갈 숨천수를 대변해 주는 건가? 뭐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뭐 감싸 안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김규현 변호사 또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심우정이 어떻게 해서 윤석열을 탈옥시켜줬는가, 그때 내세웠던 논리는 뭔가, 이런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심우정 17시간 특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는 거 뭐를 의미합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일단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쓰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조사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심우정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때 도대체 윤석열을 왜 그 70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 좀 날짜 시간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지규현 부장판사가 당시 영장 담당을 하면서 구속 취소를 시켰는데 그냥 저 전담 재판부로서 근데 그거를 항고라는 방법이 있었고 주변에서조차도 그 검찰의 간부들도 이거 항고를 해야 됩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본인이 갑작스럽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렸거든요. 그 결과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 감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대체 이 내란 종식이라는 게 이 수습이라고 하는 게 뻔히 국민들 보는 앞에서 저렇게 황당한 이 짓을 했는데 그자를 감옥에 넣어서 수사받고 재판받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씩 해버렸다라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이 일을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눈에 띄었지만 그러면 계엄이라고 하는 게 그날 당일날 밤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어떤 뭐 국내에 있어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때 할 수 있는 건 검찰이었고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친정집이나 마찬가지인 검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 아무 계획도 없었다? 이건 압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심우정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때 당신은 계엄과 관련해서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계엄이 성공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 이런 부분들 이제 조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 심우정을 피의자로 부른 겁니까?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까? 일단은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봐야죠. 피의자로. 예, 예. 그런데 17시간 조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이 탈옥시켜준 즉시항고 포기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겠지만 지금 심우정한테 걸려있는 혐의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딸 그 부정채용 네. 의혹까지 이런 것까지도 다 물어봤을까요? 그것까지 다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그 말씀하신 직시항고 포기한 부분하고 핵심적으로 물어봤던 부분은 당시 박성재 그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하는 행위가 있고 나서 이 법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몇 가지 지시를 내려서 그런 얘기도 또 나오겠죠. 조태용 국정원장이 당시 국정원장이 합수부에 검사 국정원 직원들을 또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사관들이 동원이 돼서 주요 인물들을 잡아오게 될 경우 1차 조사를 끝난 다음에 그럼 재판을 넘기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검사들 파견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관위 출동했던 그 방첩사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하고 검찰이 이 요원들의 핵심 요원들의 파견을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명확히 했고 당시 대검에서 대검찰청에는 IT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라든가 해킹과 관련된 전문가가 이 또 파견을 나오기로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니 검찰총장 허락 없이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은 핵심적으로 수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우정이 분명히 내란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내란 특검이 밝혀낼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일단은 윤석열을 탈옥시켜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가 집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시간이나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새벽 3시까지 많은 걸 물어봤겠죠. 거기에서 너 왜 그때 즉시 항고하지 않았어? 이 부분 물어봤겠죠. 어제 조사받고 나와서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던데 그때 당시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기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저희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심정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저런 것을 궤변이라고 하고 좀 더 쉬운 말로는 개소리라고 하지요. 만약에 지금도 그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 어저께 나왔을 때 아니 오늘 새벽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떳떳하게 왜 말을 못합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직위원이 했던 행동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직위원이 한 행동이 예전에 어떤 관례나 전통이나 아니면 규정을 따라서 했다면 그러면 항고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날로 계산하던 걸 갑자기 시간으로 바꿔서 했어요. 이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관례를 깬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항고를 해야죠.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국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검찰이 항고할 걸로 생각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일반 법조인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상식적이지도 않은 판단을 해서 범죄인을 풀어주는 행위를 했던 법원에 대해서 항고를 통해서 그게 멈춰지게 만드는 건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검찰이 죄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래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예전에 있던 법원에서 뭐 2번의 위헌이 있다는 그 위헌 사례와 지금의 이 사안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즉시 항고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즉시 항고가 존재하는 이유는 만약에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검찰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현행법에도 있는 것이고요.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즉시 항고하는 게 맞다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실행하지 않은 건 윤석열을 봐주기 위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갔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졌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면 직위원이나 심우정 둘 다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범죄인을 풀어주기 위한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판단과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우정은 뭐 하고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임세현 대변인님. 네. 심우정이 내란 이후에 조용히 숨지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좀 쉬고 있는데 내란에 저자가 관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단편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종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연결하다 보면요 하나의 대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만 보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 문제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보이지만 연결이 다 안 될 수가 없는 게 심우정이 무슨 근거로 갑자기 이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조희대라는 대법원장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직위원도 그 일 말도 안 되는 나를 때로 바뀌어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줬었고 그 다음에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 한 건데요. 그러면 이게 정당했고 만약에 위헌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맞다면 그럼 그 이후에 이게 나를 때로 바꾸는 게 계속 정석처럼 돼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바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 업무 연락이라는 게 바로 내려가서 이거 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딱 윤석열만을 위해서 그때 석방을만을 위해서 이 모든 온 우주가 힘을 합쳐서 우연히 겹쳐진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즉시 항고를 안 합니까? 지금 많은
자들도 당시에 지기현의 나를 때로 바꿨던 것에 대해서 이거는 바로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 한 명만 미친 게 아니라 그 지기현 한 명 미쳤다 하더라도 그 검찰이 제정신이라면 바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다수의 정설이었는데 이때 안 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러고선 자기가 무슨 위헌 판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헌법재판소 아니잖아요. 여기서 위헌 판결 왜 나오고 그리고 즉시항고도 안 했고 구속기장 선정 이 말도 안 됐고 그다음에 바로 또 바뀝니다. 때로 해야 된다고. 이 모든 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우연의 우연인 게 지기현은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 김건희의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지기현과 죄송합니다. 그 심우정. 심우정과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둘이 약간 헷갈렸어요. 지기현과 똑같은 심우정. 놈이긴 하지만. 예, 비슷한 예. 분들이긴 한데 또 연결고리 새로운 됐다. 걸 하나 또 폭로하시는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둘이 하도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 헷갈렸는데 심우정과 이 윤석열, 김건희 이웃 사촌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 식당에서 석방되면 몇 번 만났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게 하나를 우리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흐름에서 하나를 똑 뗄 수가 없는 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우정이 지금 저 인터뷰에서 보면은 너무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실을 이야기할 땐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지금 말의 문장이 하나가 계속 연결된 거 보면은 그냥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리를 너무 길게 한다. 예. 예, 거기로 한마디로 응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우정, 지기현 그 두 자가 아니었으면 윤석열 어떻게 탈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또 탈옥을 꿈꾸고 있습니다.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에서 재구속을 시켰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에 구속이 돼서 수감 중에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기현, 심우정이 합작품으로 탈옥을 했다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 당시에 계엄을 저지르고 나서 이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서 그 특검에 검찰에 체포를 막으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강요를 시켰었고 그다음에 계엄령 포고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포고문을 만든다든가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짓말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혐의로 구속을 시킨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 지금 제대로 그 방어를 하려면 그 분량도 많고 재판도 여러 개 받아야 되니까 바깥에 있으면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좀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계속 중인 재판은 이미 10번째 안 나왔습니다. 7월 10일 날 재구속된 이후. 재판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으면서 재판에 나가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방어권 보장을 해서 풀어달라라고 보석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뻔뻔한 자입니까? 하여튼 진짜. 이 자들은 부부가 다 보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이번에는 말입니다. 그럼 뭐 병보석입니까 말하자면? 아니죠. 병보석도 아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보석해 줍니까? 안 해줘야 되는데, 예. 안 해줘야 하는 일을 좀 전에 한번 했던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기현, 심우정 작품으로. 그러니까 이 자들의 수법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게 가능해서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다 던져놓고 혹시라도 투방질하다가 또 걸리면 또 알아 이번에 한번 풀려줄 수 있을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번 보석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지기현. 이거는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 여기 그 지금 저거 기사를 아니에요. 보면 예.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체포 방해 사건 재판부. 예. 35부. 아, 달라요? 다른데. 아, 지기현이 여기에 아니에요. 보석을 청구를 예, 했고 다른데. 지기현은 25부죠. 그러니까 지기현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 네. 35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혐의로 체포를 막았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된 거니까 그 구속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35부 재판부에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지난번 첫 번째 35부에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그 재판 과정에서는 그 재판부의 재판장은 보여준 태도가 이랬습니다. 그때 윤석열 씨께서 또 뭐라 그랬냐면 나와가지고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저희 말고 다른 재판파 변호사라고 오해될 것 같으니까 재판 좀 밀어주십시오라고 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 변호사 바꾸는 것 때문에 재판 못 바꾼다. 그래서 그건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편적이지만 그런 성향이 비춰질 때 이번에 보석 가능성은 어쨌든 이 판사는 지기현보다는 믿을 만해 보입니다. 25부 지기현이 아니고 네네. 35부니까 받은 사람. 그리고 또 재판장이 백대현 부장판사네. 백대현. 백씨가 그런 짓 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지기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직위원 판사가 제대로만 했어도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범죄인을 그렇게 풀어주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있다 보니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의 행동을 보니까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재명 당시에 유력한 대권 후보를 어떻게든지 좀 뭐 쫓아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보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재판 같은 경우에 3년이 걸렸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9일 만에,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런 행동한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법원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지금 뭐 백모 판사 같은 게 백신이니까 제가 믿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을 조희대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물러나야 돼요. 그래야 사법부가 다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법조계에서 왜 이런 짓을 계속 하는지, 아까 이제 심우정 아까 뭐 길게 한 개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헌이라고 했던 얘기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잊어먹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그냥 추가를 짧게 드리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한 사건은 뭐였냐면요. 그 구속돼 있는 사람이 어머니 모친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법원이 야 모친상 기간 동안에 좀 풀어줘라 그랬는데 그걸 검찰이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야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그 위헌을 한 겁니다. 그거랑 지금 윤석열이 구속시킨 걸 풀어주는 거랑 같습니까? 심우정은 그걸 지금 갔다고 그때 풀어준 거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 거죠.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자들이, 저도 뭐 법조인이지만 부끄럽지만 뻔한 얘기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막 뒤섞어가지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가 이렇게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 얼마 전에 조희대가 그 입장문 낸 거 있잖아요. 그것도 딱 두 문장인데 엄청 길게 이래저래 수사, 뭐 부사 엄청 다 썼는데, 사실 보면은 뭐 만났다 안 만났다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표현을 길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심우정도 비슷합니다. 뭐 앞에 위헌이 뭐고 한데 그냥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은 그냥 윤석열 풀어주고 싶었던 거 말고는 뭐가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이 보석 청구를 한 게 그나마 조희대 있을 때 한번 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조희대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특판이 정말 시작이 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입장에선 빼박이다 보니까 야 지금 빨리 조희대 있을 때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 뭐 보석 청구라도 해보자,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인용된다면 정말 우리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윤석열이 보석이 돼서 나오게 되면 이 윤석열 같은 놈은요 밀항 시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저희가 무슨 뭐 괜한 뭐 내피셜 이게 아니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 상상 이외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밀항이든 뭐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도망가기 위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청구만 했지 절대로 수용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이 보석 청구는 보석 좋아하고 보석 많이 받았던 본인의 부인한테 보석 청구만 하면 그것만 가능하지 절대로 저는 이거는 허용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직위원, 심우정, 조희대 이런 자들 정리하지 않고 절대 새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공직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직자는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자기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겨눴는데, 지금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곧 이제 조사를 받게 되죠. 특검 출석하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아시겠지만 지금 박성재 구조가 그런 겁니다. 왜 이걸 또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저번 전까지 얘기했던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앉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도저히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싶어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내보내고 심우정을 앉히고 또 뭘 했냐면 없앴던 임명하지 않고 있던 민정수석을 갑자기 앉히고 법무부 장관을 박성재로 앉힌 겁니다. 순서가 김주현, 박성재, 심우정으로 쭈루루, 그러니까 윤석열과 가까운 자들로 법무부 장관부터 민정수석부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줄을 딱 세운 거예요. 한 라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랬던 심우정이었고 그랬던 박성재니까, 그 박성재는 또 뭘 했냐? 당시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선포를 이끌고 나니까 법무부로 이동을 해서 갑자기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좀 계엄령이 내려지는데, 그럼 우리 검찰은 뭘 해야 될까? 거기 이제 합수부에 지금 검사 파견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검찰 당시에 담당하고 있는 인사 담당하는 국장한테 연락했던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박성재와 관련한 부분을 12정 때 조사를 했을 거고, 당시에 법무회의에 들어갔었을 때 사표를 했던 유혁정 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유혁정 감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 특검에서 밝혔어요. 전 감찰관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당시 개헌과 관련한 회의가 들어갔었을 때 박성재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계엄이 잘못됐는데 도대체 왜 이런 회의를 우리가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만약에 박성재가 어쨌든 지금 계엄령 떨어졌으니까 뭘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된지 못 된지에 관해서라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않겠냐라는 식의 뉘앙스만 풍겼어도 자기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거 지금 우리 해야 될 일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막상 회의가 열리고 나니까 박성재 밑에 있던 그 간부들 중에는 이 포고령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첫 번째부터 정치를 금지한다라거나 국회를 해산한다거나 이런 거는 계엄 요건에도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박성재가. 그럼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구나. 그리고 또 뭐랬죠? 계엄이 해결돼서 수포된 무산으로 돌아간 이후 그 다음 날에도 이른바 안 가가지고 상인회동에서 또 그 이상민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있던 박성재 같이 그 법조인 주역들 김주혁까지 해서 또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핵심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성재는.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까 제가 공직자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 잠깐 짧게 짚어보고 가죠. 이번에 APEC이 경주에서 열리죠. 그런데 월성 원자력 본부가 그쪽에 있는데 이 정신 나간 놈이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5년 동안 월성 원자력 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 마라톤 때 월성 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경주시의 자랑 월성 원자력 본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런 미친. 왜 저래? 가만히 있어봐. 월성 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지 돈으로 줬어요, 최진봉 교수님? 아니겠죠. 아니 저기서 나오는 어쨌든 한수원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잖아요. 한수원에서 본인들이 뭐 홍보를 위해서 뭘 했든지 모르겠지만 개인 돈을 쓰지 않았겠죠. 뭐 원장이 썼겠어요, 저 돈을? 아니 무슨 직원들이 돈을 냈겠어요. 자기들 홍보비로 썼겠죠. 그건 다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돈은 결국 세금이라고 봐야 돼요. 세금이라는 표현보다 이익이 났든 아니면 어디서 지원을 받았든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돈을 쓴 걸 가지고 국민들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너희 먹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런 소리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태도입니까 대체? 아니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인내하고 참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저게 할 짓입니까? 자기 돈을 준 것도 아니면서 뭔 저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자기들은요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들 좋게 봐달라고 해서 저런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받아먹으려고 왜 이래? 이게 바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저게 공공기관이 할 짓입니까 대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앉아가지고 한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있곤 아닙니까? 저는 당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러나고요. 아니 윤석열 때 임명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앉아가지고 한다는 짓이 결국은 국민들, 지역 주민들 뭐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희가 얻어먹고 왜 우리한테 이래?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자세입니까 대체? 공기업이죠, 한수원이. 얘들도 공직자 아니에요? 그렇죠. 공직자죠. 그리고 지방세 낸 거 자랑하고 이런데 세금 안 내는 기업 없습니다. 모든 기업은 다 세금을 내요. 근데 지금 저렇게 공공기관에 저런 거 현수막도 아마 검수 같은 걸 아마 하고 이 문구 같은 것도 아마 토의하고 윗선에 정해질 텐데 저렇게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저렇게 저급한 수준의 현수막이 시내에 떳떳이 걸렸다는 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총리도 이 현수막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해서 이 경위를 확인해 보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 잡겠다 뭐 이렇게 김민석 총리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런 태도와 비아냥거리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관련해서 저 문구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왜 저게 걸렸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말이 됩니까? 저게 무슨 말도,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저게? 아니 벚꽃 마라톤 때 월성 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네 돈으로 했냐? 아니 이거 뭐 그 한 푼 던져준 겁니까? 국수 먹은 사람들이 거짓입니까? 이런 정신 자세가 어떻게. 한수원이 말이 많죠?
말이 많죠. 한수원이.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무슨 투자한 한수원도 거기 원자력 발전 관련된 걸 하는 곳이잖아요. 지난번에 어디야 체코에 가서 운전 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걸 제대로 운영을 못 해가지고 또 노예 계약을 했다 이런 논란도 많았고요. 그럼 실제 원자력 개발이나 발전이나 아니면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 본인들의 잘못이나 그런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국회에 나와가지고도요.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요. 노예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놓고 마치 그게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홍보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국민을 향해 저렇게 조롱을 하고 국민한테 그리고 현수막에 최소한 먹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닙니까? 주민들이고 그 주민들한테 반말하고 찍찍거리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말투도 반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직자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당장 사퇴시켜야 돼요. 제가 한수원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이런 자식들이 무슨 공직자입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모였는데 7만 명이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경찰이 이럴 때는 잘 안 세나요? 그 정도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그런데 7만 명이 모였던 70만 명이 모였던 거기에서 했던 얘기들이 참 그걸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장외투쟁을 합니까? 여당이 독주한다고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윤어게인 들고 부정선거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로 다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자가 이재명 당선 무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게 김민수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뜻인지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어제 김민수가 했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12개의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 무효! 이재명 당선 무효! 자,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 놓고 만약에 저건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입을 털어 막아야 그것은 개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저게 현장에서 맞지 못했다도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당 대표든 대변인든 나와서 이건 김민수 개인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저 들어본 적 없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으면 그런 발표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한 번이라도 김민수 개인 의견을 얘기한 적 있어요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잖아요. 저건 국민의힘의 의견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 대선 불복 아닙니까? 국민들이 선택한 대선 대통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불복하는 거예요. 극단을 택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극우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저 따위로. 저게 잘하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가보세요. 한번 극단으로 가서 해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아니 국민들이 자기들이 선택 안 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이 없이 합법적 방법으로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 안 한다고 본인이 인정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의 그래도 최고위원이라면 연단에 올라서 공식적으로 발언할 땐 저 따위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불복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은요 대선 불복하고 지금도 불법 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가끔 얘기하지만요. 제가 볼 때 진심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그냥
국민들에게 잠깐 현혹시키려고 하는 얘기고요. 진심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아니, 실제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부정하고 있어요. 그게 극단이라고 해요. 극단을 선택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불법적인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합법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의 태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거기와 동조하는 세력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선 무효, 대선 불복을 공개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저걸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러면 국힘의 뜻이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무대 뒤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들 뒤에 쭉 있어요. 충분히 제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민망한지 물러나라 할 때 그냥 다들 가만히 약간 쳐다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저 말을 제지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김민수 이 최고위원이라는 이 사람은 그동안에 있었던 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당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윤석열 그다음 김건희 석방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자야말로 반헌법, 반국가, 반범법 세력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본인이 뭔데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이 무효라고 얘기하고 내려오라 마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식 행사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오히려 당선 무효는 통일교 약 12만 명 플러스 알파 일반 뭐 그 종교를 참칭하는 이 세력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 민의를 왜곡했던 것과 불법 선거사무소 3개를 운영했던 것들 이런 게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된다 하면 그야말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국민의힘은 400억 가량의 돈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당선 무효형이지 왜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금 100일밖에 안 된 대통령에 대해서 저딴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나라가 싫고 그 우리나라 민의에 의해서 민심이 선택한 대통령이 싫고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서 선택한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싫고 한다면 그냥 본인이 이 나라 떠나십시오. 본인이 떠나세요. 그냥 본인가 딱 생긴 걸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뭐 하여튼 이제 저 최고위원 자는 제가 보니까 미쳐도 이제 적당히 미쳐야지 이제 완전 도른 것 같아요. 눈도 그렇고. 김민수뿐만 아니라 장동혁도 앞에서 얘기했는데 장동혁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정상들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지금 왜 저렇게 합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왜?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통일교 신자들 12만 명 당원 가입한 것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통일교 신자 12만 명이 무더기로 가입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당대회 개입해서 대표 선출하는데 우르르 몰려가서 행사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선 후보 만드는데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건 다 싸그리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일교 신자 12만 명이 국힘 당원이 됐는데 송원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면 한 10% 우리가 500만 당원이니까 한 10% 된다. 그러면 통일교 신자가 한 120만 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10% 12만 명이 우리 당원일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정상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 집사는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다 공통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개소리를 참 정성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 안 되죠. 이거 풀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통일교는요. 다른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헌법입니다. 하지만 통일교의 교리는 사회문제, 정치 문제에 종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게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총재라고 불리는 교주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 내지는 거기를 따라야 되는 방침인 겁니다. 그러면 저 12만 명이 정말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가입을 했느냐부터 따져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라고 일단 검찰특검에서 보고 있어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따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 자체도 그냥 틀린 게 산수적으로도 틀린 게 저기는 권리를 가지고 당비를 납부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많게 잡아도 70만 명 가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0만 중에 12만인 거예요. 11만에 12만, 7분의 1인 거고요.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게 통일교만 의심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교 있죠, 신천지 있죠,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뭐 그 극우적인 어떤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럼 이 당은요, 국민 전체는 고사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진짜 국민의힘 당원들의 뜻조차도 지금 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위헌 여부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기네 당 내부에서조차도 저 사람들이 과연 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받는 자리예요. 저 자리는 전부 다.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는 몇 명 정도 추산합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긴 한데, 제 개인적인 그냥, 정확히 통계가 없어서 70만 명?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70만 명. 기독교보다 통일교가 더 많습니까? 아니요, 잘못 얘기했네. 교회 수가 70만 개 같아요. 예. 성도 수는 아니고 교회 수가. 정확한 숫자를 떠나서. 네,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논리가 네. 통일교가 120만 신자니까 네. 그중에 10% 12만 명이야 통계적으로 정상이다라고 한다면 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도 숫자들의 10%를 가장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그냥 비율로 따져서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양지열 변호사 설명을 했지만, 실제 지금 통일교 신자들이 들어온 것은 특검이 의심하는 건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당비까지 납부했을 거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숫자는 70만 명이잖아요. 근데 전체 뭐 그냥 이름만 한번 걸쳐놓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당비도 안 내고 그냥 가입만 했던 사람들, 그 사람 숫자를 모수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말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 권성동이나 아니면 윤석열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만약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통일교 신자 중에 그 사람들은 당비를 열심히 냈을 것이고, 아니면 당비를 대납했을 가능성, 이것도 불법이에요. 누군가가 당비를 대납해서 그 사람을 가입시켰다면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70만에서 몇 %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특정 종교의 사람이 어느 정당에 꼭 10%를 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 중에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정당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특정 그 성도들 또는 뭐 특정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특정 퍼센트를 들어갔을 거라고 전체 모수에서 몇 %를 따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계산 방법이죠. 기독교는 되게 1000만 기독교 그러거든요. 1200만에서 6, 700까지도 보는데 말이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게 입당이 우르르 이루어졌던 것이 지난 2021년 9월쯤에, 그러니까 6월 전에 전당대회 직전인데요. 그때 넉 달 사이에 26만 6천 명 입당을 우르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언론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 이거 이준석 효과 아닌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일교가 그때 우르르 몰려갔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세현 대변인님, 이준석은 몰랐을까요? 그 당대표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당원들이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되면 그게 보고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평시와 다르게 또 선거가 되면은 입당 원서가 좀 많이 몰려들긴 합니다만,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부류에서 들어온게 되면 약간 분명히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지금 당원 모집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절차 같은 게 딱 있고, 그리고 뭔가 추천인 같은 게 불명확하게 되면 그 다 반려를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도 국민의힘은 그런 절차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인원들이 평범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특정 인원이 오게 되면 분명히 문제제기가 있을 거고, 이준석 대표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요. 알았다면 사실 공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만약에 통일교가 집단으로 입당해가지고 전당대회 선거라든지 또는 당 대통령 후보 선출이라든지 이런 곳에 정식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사람들의 가입행위 자체가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자유가 있는 만큼, 저 김명수 최고위원의 말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정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위반했을 때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강제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침입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될 경우에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 특히 12만 명의 상당수는 이 전당대회 이전에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입한 것까지 특검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도부에서 태도는 뭐냐면 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특검 조사 자체를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를 했다는 건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고, 이거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입니다. 위원정당 해산 사유로 또 가는 거예요. 또 늘어나는 거예요. 위원정당 해산 사유가. 위원정당 해산 얘기가 나오니까요. 국힘당은 민주당이 위원정당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왜요? 막 갖다 붙이네. 계엄 제가 막을 수 설명해야 있었다. 됩니까? 아니 막 갖다 붙이네. 막 위원에 대한 의미는 알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무슨 위헌적인 일을 한 게 있나요? 그리고 오히려 위헌적인 한 그 내란숙의 피해자 윤석열을 막은 거밖에 뭐가 있죠? 다른 논리는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나경원이 했던 얘기는 기억이 나요. 민주당은 계엄이 날 걸 미리 알았지 않냐. 그리고 계엄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위헌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 기억이 나요. 아, 나 진짜 쇼군이네. 그냥 드럼통에 들어가 계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드럼통에. 아유 그냥 말이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는 앞서서 예고해 드린 대로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날 김충식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진실을 한번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 금요일 김충식과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거짓을 마주한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술술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상식 수준의 답변은 기대를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는 4인 회동, 거기에 김충식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뭐 고발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근거가 있겠지. 그리고 한덕수 조희대 만나는데 그 김충식 정상면 같이 포함됐다는 거. 그건 이제 밝혀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지금 서영교 의원이 제보자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상원을 아느냐, 김진성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모른다까지도 좋아요. 그때 그 표정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오늘 한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김충식과 관련해서는 열린공감TV가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린공감의 서정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정필 기자님은 열린공감TV 얼마나 계셨어요? 2024년 2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넘으셨네요. 1년 한 반이 조금 넘었네요. 네. 그러면은 요즘에 김충식 관련된 것을 취재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협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협업? 예. 어디에 하고? 저희 정철수 PD님하고 예.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 회사에서 같이 하는 건데 무슨 협업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역할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같이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제가 금요일 날 인터뷰하면서 궁금했던 것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하고 비교를 네. 해서 좀 팩트 체크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금요일 날 인터뷰한 거 보셨나요? 네, 그 생방송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문자를 드렸잖아요. 예. 한번 저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한번 좀 확인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예. 감사하고 먼저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노상원을 아느냐 하는 네.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분 뭐 이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노상원이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정말 황당했거든요. 예. 그 장면부터 한번 봅시다. 네. 천리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노상원 아십니까? 모릅니다. 노상원이 누군지는 아시죠?
노상원. 아니 지금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말입니다. 내란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노상원 수첩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그런데 뉴스 안 보십니까? 별로 노상원에 대해서 그런 걸 저는 잘 노상원을 일본의 델리 대학에서 만나서 교우를 쌓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상원을 만난 적도 없습니까? 베들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죠. 저걸 이제 김충식이가 기획을 했었는데 저기에 바로 이렇게 후원 봉투에 적혀 있는 장군들이 후원을 한 것이죠. 노영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회 출신의 전직 똥별들이었고 노영래만 저 당시 정보사 사령관이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아는데 노상원을 모른다. 그런 것은 제가 좀 물론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래 그냥 텔레비에 많이 나오니까 노상원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노상원은 나는 정말 모릅니다. 노상원을 모른다. 자, 서정필 기자님, 노상원 자체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 방금 쇼츠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봉투 보셨잖아요. 예. 저게 2015년 11월 20일에 시작된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그러니까 DMZ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전인데 저거를 김충식이 주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저 보신 봉투는 그러니까 후원자 명단이 담긴 봉투입니다. 거기에 노용래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그 지금까지 똥별들이라고 정철수 PD님은 표현하셨는데 그 전직 육군 장성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봉투에까지 적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네. 저 봉투에 적혀 있는 글씨가 김충식 글씨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양평에 있는 창고에서 예. 직접 들고 온 바로 김충식이 가지고 있던 것이고 김충식의 글씨입니다. 네. 그 수첩 얘기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도 뭐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이따가도 그거 부동산 얘기 하겠는데 본인 글씨라고 하는데도 내 글씨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더 수첩들 다이어리들을 들고 온 저 그 봉투까지 들고 온 곳은 김충식의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창고였거든요. 창고에 다른 사람의 물건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면 이건 김충식의 개인적 소장품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자기 글씨, 특히 저렇게 큰 행사와 관련된 물건이라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그 봉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글씨가 김충식 글씨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후원자들이 있는데 네. 노용래가 노상원 개명하기 전 이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용래는 아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셨습니다. 근데 또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일요시사에 오모 기자님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내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도 2015년 11월 20일에 시작된 그 행사의 후원금 봉투 명단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후원금을 낼 정도면 그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니까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 협업이었습니다. 일요시사 기자님과 협업을 통해서 김충식과 노상원은 2003년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어떤 보도를 쓰게 된 거죠. 2003년에 성우회라고 육군 은퇴 장성들의 예.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 그 회원들의 어떤 증언인데요. 거기서 노상원과 김충식이 성우회 모임에서 만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고 일본에서의 인연도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증언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팩트 체크. 김충식이 노상원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100% 거짓말이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증언이 있고, 저 봉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노상원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저희가 김충식 전문가들이잖아요. 일단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죠. 물론 노상원을 모를 수도 있다고 앵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상원은 지난 계엄 이후에 이름이 계속 나온 인물이고 그리고 김충식은 김건희 최은순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 이후에 노상원이란 이름, 뭐 이전 이름 노용래 계속해서 신문지상에 등장을 했는데 매체에 등장을 했는데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뭐 그 매체에 나오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사람 말입니까? 정보사령관 그 사람 말입니까?라고 그렇죠. 하고 예. 그 사람을 뉴스에선 봤는데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이게 상식이지. 그게 상식이고 합리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또 상원을 모른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 그랬더니 뭐 뉴스도 안 보고 그럼 최혁진은 어떻게 아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가 그거였고 또 하나 있는데 그 두 가지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서정필 기자님이 또 반박하고 예. 이런 것들은 좀 거짓으로 보인다는 거 얘기해 주십시오. 두 네, 번째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산 배방에 뭐 그 투자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그 수첩에 아산 배방 네. 세계로 교회 뭐 이런 게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당시에 테러를 했던 사람이니까 김진성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표정을 유심히 한번 봐주십시오. 원장님 수첩에 네. 아산 배방 부동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저거 혹시 본인 글씨 아닙니까? 부동산 톱 목사 세계로 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소리는 기록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김진성 씨라고 아십니까? 김진선이.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업 하시는 분. 김진선. 이재명 대표 흉기로 찌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모르세요? 몰라요.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체를 모르십니까? 잘 몰라요. 선생님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장님께서 세계로 손목사라고 아산에 있는 목사 번호 적은 게 빌미가 됐고요. 다이어리가 빌미가 됐고 수첩에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후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 꼴이 났습니다. 네. 저것도 아까 이제 우리가 네. 상원 얘기하는 것 아산 배방 김진성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한다든지 네. 또는 뭐 부동산을 가서 일을 받지만 그 사람은 부동산 아니라다고 해야 되는지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김진성 이랬어요. 네. 이거는 조금 이 사항은 앞에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윤남근 판사 들어보셨죠, 예. 앵커님? 그 윤남근 판사와 김충식은 서로 토지에 관련한 정보를 서로 흘려주면서 서로의 어떤 이익 실현에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저 아산 배방면의 경우는 윤남근 판사가 김충식 최은순한테 소개를 해준 땅입니다. 예. 그래서 땅을 구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구매한 이후에 이익을 많이 실현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외 아산에 연고가 없으니까 어떤 땅에 대한 서류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산 배방면이라면은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공인중개사 누구는 아는데 그 이름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지난해 1월에 바로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한 메모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노상원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와 실제로 뭐 만번 양보해서 자기와 실제로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들어봤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백앵커님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다. 뭐 그래요라고 이렇게 좀 예. 저는 어설픈 연기로 봤는데 그러한 것까지 하면서 완전히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실 그런 질문도 좀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또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김충식 씨를 열린 공감이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하면 훨씬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야 계속해서 반론도 듣고 있고 예. 받긴 받더라고요, 전화를. 그리고 저희가 이 김충식 특집 보도를 진행한 게 기획을 시작한 게 지난해 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반론을 할 기회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다른 큰 매체에서 나오고 의원들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 돼서야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장 그 거짓말이다 저건 이렇게 생각한 게 그 두 가지였는데 네. 서정필 기자님 보시면서 또 어떤 부분 진실이 의심됐습니까? 일단 최은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어떤 서류상
뭔가 비즈니스상의 관계일 뿐이다. 그리고 뭐 주소지 같은 것도 실무적으로 처리할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관계는 뭐 비즈니스일 뿐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최은순과의 관계를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일단 이제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다는 네. 것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충운산업인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충은이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자를 합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 네. 근데 그 뜻은 아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은 세상에 회사 이름을 같이 이렇게 하면은 부부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연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냐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연남으로 보십니까?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 취재를 저희 열린공감TV가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법 피해자이신 정대택 선생님과의 그 어떤 소송 관계도 아실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주변 탐문을 많이 해봤는데 최은순과 김충식은 사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이다라는 증언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류상으로라도 충운산업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데 이름을 양쪽을 따서 짓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직접 본 건데요. 저희가 창고에서 수첩을 두 차례 걸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근데 그 창고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뭐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그럼 없겠습니다. 그 수첩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 그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특검에서 요청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어드리면 제가 지난해 4월에 처음 그 다이어리나 수첩을 가지고 올 때 그때 다른 쓰레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다른 서류도. 그런데 이건 함께 뭔가를 하고 함께 살고 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고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최은순 씨의 서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최은순 명의의 서류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내밀한 서류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최은순과 혹시 동거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네.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최은순 씨하고 네, 원장님하고의 관계는 사업 파트너 그 이상 아니다. 네, 그 다른 관계는 아닙니다. 동거하신 적 이런 거 없습니까? 동거한 적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대단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부인이 계십니까? 네, 저는 집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같이 계시군요. 네. 그러면은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사업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오해하기도 쉽고. 네. 그냥 돈 받아주라고 당신네가 돈 받아. 김충식이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피가 끓어. 김충식 때문에 지금 다 뺏겼잖아요. 그 때문에 재판도 다 가지고. 야, 이제 다 살았네. 김충식이 벽이 높으면 내가 해결해 주려고 그 돈 먼저 가져오라고 안 했어요? 돈 3억 가져오라 그랬다는 내가. 김충식 회장은 최은순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 예전에는 이제 김충식 회장 전에 남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 김재하 씨. 네, 안 나오더라고. 그 사람이. 네.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최은순을 뺏은 게 김충식이야. 네. 뺏었어 그냥. 그때는 최은순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리를 아는 사람이 김충식이야. 예. 모든 걸 알아. 김충식이가 입내리면 다 뒤져야 돼. 씨 성격은 아주 더러워요. 더러워요? 네. 아시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취재원은 얼굴이 살짝 나오는데 누군지 금방 알아볼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밝히는 건 좀 밝히는 거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분이라든지 또 다른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네. 최은순과 김충식은 내연의 관계가 확실하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고에서의 물건들도 그렇고 앞뒤 여러 맥락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둘은
거의 생활 공동체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진실이 의심되는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다음 진실이 의심되는 부분은 그 델리 대학 예. 몽유도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몽유도원도 가져오는 거. 네. 예. 몽유도원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김진우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황족회 친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여러 군데다가는 지인들한테는 자신이 직접 용산에 갖다 줬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렇게 용산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는 아니었고 그냥 그 김건희의 큰오빠인 김진우에게 갖다 달라고 전달을 했다 정도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직접 용산과 소통을 하는 관계이고 그리고 김건희와도 저희가 오늘은 제가 그 그림을 준비를 못했는데 다이어리 속에서 김건희 대통령실 번호라고 적힌 것도 봤고 그리고 김건희와 연락을 하기 위한 방법 뭐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김진우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실제로 김건희 비서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의 행정관으로 일하셨던 분들의 번호도 있었고요. 라고 하니까 김건희와 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족회 친서만 김진우를 거쳐서 용산에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거짓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김성환 의원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을 네. 했거든요.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네.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상합니다.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김충식 씨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저게 상당한 미스터리입니다. 항상 백앵커님도 느끼셨겠지만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국가에 이바지하려면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방법들이 많을 텐데 저 김충식의 행동을 보면 뭔가 불분명한 저게 뭐 하는 곳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대표적인 게 ECI입니다. 그런 곳을 만들고 명예총재에 꼭 취임을 합니다. 꼭 명예자를 붙여요. 그 다음에 뭔가 자신이 국가로부터 상당한 권력을 위임받은 것으로 주위에 선전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몽유도원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 같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일을 자신들이 추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누구도 김충식에게 그런 대표 자격을 부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위에다가 자기는 용산과 친하다, 김건희와 친하다라고 하는 어떤 뒷배를 강조하면서 이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취재를 해보셨을 때 네. 실제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몽유도원도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장검 맞교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몽유도원도 하고 이 장검을 어떻게 매치 한번 시켜보자라는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을 일본에 주고 그리고 델리 대학에 보관 중인 몽유도원도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그러한 작업을 실제로 추진했을 것이라는 게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만난 적이 있느냐? 대통령 되고는 본 적도 없다.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요새 세상이 온라인 세상이다 보니까 뭐 실제로 몇 번 오프에서 만났는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보도한 것 중에 그 김건희와 윤석열의 결혼을 앞두고 윤석열의 부모와 그리고 이 최은순 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상견례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김충식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거의 뭐 그 김건희의 아버지 자격으로 참석을 했던 인물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뭐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갔다고 해서 교류가 끊겼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관련해서도 열린공감이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초였습니다. 예, 그거를 또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 엑스포 유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우디가 이제 가져갔는데 그때
사우디가 차라리 가져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는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빅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을 연결하는 브로커와 함께 수수료를 챙긴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우디 담수청 프로젝트 공사 수수 20조에 4%만 수수료로 챙겨도 8천억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제대로 도와준 거죠. 우리가 협력자로서 여기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이익이 됩니다. 결혼 녹취가 나갔는데도 네. 그거를 제대로 해명을 못했죠.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치해부TV라고 김충식의 신봉이라고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도 녹취가 나갔었는데 7월 17일에 만들어진 채널인데 그 계속해서 쇼츠도 올라오고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제가 어떤 걸 확신했냐면 김충식이 우리 보도를 지난해 초반부터 계속 보고 있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바로 대응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대로 된 해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 부분도 본인이 녹취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맞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참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또 지적할 만한 부분은 저는 아까 그 세계론 교회 예. 그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김진성 얘기는 이미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계속해서 저희가 물어보고 했는데 김진성을 아예 모른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까지 추론을 하고 있냐면 과한 부정은 뭔가 있는 것이다. 노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제가 잠시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물어봤죠. 네. 예. 그 310K라고 적혀 있었고 그 위에는 말레이시아라는 그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310K, 55K 뭐 이미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그거를 금이라고 타매체 인터뷰에서 해명을 했었거든요. 예. 마약이 아니라 금이라고 해도 그게 그냥 400억이 넘는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게 310K가 금이라고 쳐도 그러면 금이라고 해도 이게 사고거든요. 몇백억에 이르는 것이 이 김충식 일반인이라고 주장하는 김충식의 수첩에서 나왔다는 것은 또 그대로 그것대로 취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모른다고 말을 좀 더듬더듬 했거든요. 제 상식에는 말레이시아라고 하면 대한민국도 아니고 뭔가 다른 나라의 이름이 나왔다면 그게 어떤 연유인지 금방 기억을 해낼 것 같아요. 김충식 씨가 87세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뭐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제가 가서 보고 했지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관련해도 너무도 강하게 모른다,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수상한 구석도 많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김충식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참 고개가 갸우뚱거려졌는데 이 사건을 그동안 열심히 취재해왔던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의 생각은 어떤지 그걸 들어봤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김충식을 포함한 4명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라는 얘기를 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보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열린공감TV에서 방송됐던 내용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5월 12일 경짜장 썰전에서 방송을 처음 했던 내용. 무슨 썰전? 경짜장 썰전이라고. 경짜장. 그 예. 윤을 뒤집으면 그렇게 됩니다. 네. 윤을 뒤집으면. 네.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녹취가 네. AI 음성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 자체가 AI 음성은 아니고요. 원래 통화 내용, 그러니까 원 음성에 변조를 시킨 겁니다. 변조를? 제보자 보호를 위해. 예.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워닝, 그러니까 경고라는 어떤 그 화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윤석열의 목소리를 AI로 바꿔서 그 경고문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윤석열이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화면 말미에 이 해당 음성은, 그러니까 윤석열의 AI 음성은 AI 작업을 거친 것이다 라고 공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저희가 그 방송에 쓴 그 음성 자체가, 제보자의 음성 자체가 AI 왜곡이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저희가 창작해냈다라는 뉘앙스로 보도도 하고 저희를 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 제보를 했던 분은 네. 상당히 믿을 만한 분입니까? 예, 저도 정천수 PD님이 받으신 거여서 예. 몇 번 들었는데 전 듣기만 했습니다. 예.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지만 그 제보의 대상이 국무총리였고 대법원장이었고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조를 거친 것이고 상당히 신뢰할 만한 분이고 이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많은 제보를 받지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제보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짜장 썰전을 플랫폼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그 자체가 AI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그 제보를 받은 녹취를 변조를 한 것이고 네. 그 제보한 사람은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상황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제보자분이 실제로 뭐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사도 받겠다. 그리고 이렇게 악의적 프레임으로 저희의 정상적인 방송에 대해서 뭐 자기가 어떤 그 실제로 제보를 한 게 맞는데 이런 프레임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를 내고 계시다,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분이 네.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팩트 체크하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요즘에 뭐 열린공감 TV하고 강진구 기자가 있는 뉴탐사 네. 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내용을 하면은 이제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그 갈등이 네. 표출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심사가 아니니까 다루고 싶지 않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부분 언급을 자제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일부러 그래서 채팅창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뽀빠이님께서요, 서정필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하고 격려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뽀빠이님. 감사합니다. 네. 서정필 기자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와 함께 김충식 발언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예, 월요일이면 여러분들 기다리는 두 분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정무승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팩트체크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금요일 날 김충식 인터뷰를 했거든요. 혹시 못 보셨죠? 예. 그날은 제가. 아니, 근데 이제 너무 제가 믿기 힘든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동안 그걸 쭉 다뤄왔던 기자한테 팩트체크를 했는데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노상원이 아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모른대요. 그래서 아니 노상원을 개인적으로 아냐 말고 노상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냐 그랬더니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건 말이 좀 안 된다. 노상원은 지금 얼마나 유명하고 저기 한데 근데 오늘 보니까 노상원한테 후원금까지 받은 봉투 글씨까지 다 나왔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렇게 제가 금요일 날 힘들었어요. 뭐 일단 그 계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뭐 최혜병 사건 때도 보면은 뭐 경로를 들은 적이 없다. 박정훈 대령 망상이다. 다 이렇게 줄줄이 얘기해 놓고 다 드러났잖아요. 참 오늘 또 구치소에서 윤석열 보셨어요? 예, 희한하게 요즘 제가 특히 월요일 날 서울구치소를 접견을 자주 갑니다. 뭐 원래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가면은 윤석열 항상 있어요. 항상 거기 칸막이 뒤에서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완 지 방에 안 있구만. 무슨 이제 잠만 자고
방에서 잠자고 아침이 되면 변호인 접견실로 출근을 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자기 방으로 퇴근을 하는 거의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 같고. 혹시 거기 밖에 나오면 뭐 먹는 것도 좀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고 그렇습니까? 먹는 거는 원칙적으로 다 안 됩니다. 네, 먹는 거는 구치소에서 주는 것만 먹을 수 있고요. 예. 거기서 뭐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변호인이 건네주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보셨다 이거죠? 네, 오늘도 그 칸막이 뒤로 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오늘 기대했던 것은 윤석열이 아니고 권성동이거든요. 못 봤어요? 따끈따끈하게 기대했고 막 작년에 뭐 저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막 기자회견하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본인이 구속됐으니 제가 오늘 꼭 그 얼굴을 좀 보고 가려고 두리번 했는데 오늘 안 보이더라고요. 왜요? 오늘 변호인 접견이 없었나 봐요. 아니면은 이제 뭐 아주 구석탱이에 있어서 제 시야에서 안 보였거나. 네. 근데 아까 그 어떤 자료 봤더니 지금 윤석열 독방 쓰잖아요. 네. 근데 권성동은 홍거방에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봤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뭐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가능성이 높다. 홍거방이면은 일반 잡범들하고 같이 집어넣는 그렇죠. 거예요? 일반 범들하고 같이 그러면 신고식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꼭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요즘은 근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처음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신입방이라 그래서 신입들끼리만 이렇게 가입소 비슷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본 방으로 각각 들어가거든요. 네. 왜 홍거방에 독방이 다 찼나요? 그 독방이 다 찼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지금 워낙에 뭐 내란이나 이런 주요 관련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구치소에. 그것도 들어가려면 일찍 가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꽉 찼다면은 혼거방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심우정이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혼거방 갑니까? 뭐 이대로 가면은 뭐 독방이 비지 않는 한 다 혼거방이겠죠. 검사 출신으로 영화 보면은 들어가면 더 혼나던데. 그러니까 꼭 한번 좀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변호인 접견실 갔을 때 제가 그 한번 보려고 어딨나 권성동 어딨나 찾았는데 권성동은 검사를 그만둔 지 좀 오래돼갖고 이제 아기를 가진 피의자들이 많이 없겠지만 심우정 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검사도 아니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윤석열 씨처럼 풀타임 접견을 돌리는 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 같은 경우는 꼭 그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걸 원해서도 뭐 정치적인 이유나 뭐 이념 때문에라도 뭐 접견에 희망하는 변호사가 있겠지만 권성동 씨한테 그럴 만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그런 걸 선임을 해야 될 텐데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24시간 접견 비용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거의 이제 재벌급이나 대학에 감당이 가능하지.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단기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래 계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꽤 장기를 생각을 한다면 그 윤석열 씨처럼 풀타임을 돌리는 거는 권성동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성동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굉장히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의외로 이게 희귀템 같은 느낌이지. 희귀 레어몹. 레어템. 근데 동부구치소로 가면 김용현은 꽤나 자주 보이거든요. 1번 방에 항상 있어갖고. 거기도 항상 변호인이 접견하고 있어요. 거기 신념에 찬 변호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상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쯤이면 자기랑 똑같은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윤어게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막 자기가 해주니까 이런 건데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돈 안 주면 안 하지. 변호사들이. 심지어 권성동은 부패 사건이었고 김용현은 실제로 작년 말이랑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동부구치소 앞에 막 화환 엄청 많았습니다. 장관님 힘내서 이런 것까지 많았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좀 오도되신 분들이 좀 접견을 했겠지만 권성동은 그것조차 없을 것이다. 오늘 이제 두 분 오시면 심우정 관련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먼저 좀 짚어보고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우성 변호사님. 보석 신청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까? 신청권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안 그래도 연감을 한번 뽑아봤었는데 10에서 20% 정도 인용률이 있더라고요. 받아들이죠. 네, 인용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석의 경우에는 사실 보석금을 걸어놓고 내가 출석하겠다는 거를 이제 담보를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씨가 스스로 자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을 해놨는데도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자유롭게 풀어준다?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법상식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사실 구속 취소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법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갖고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원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다행인 것은 이번 보석 신청 그 다루는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는 아니고
35분가 되더라고요. 백대현 부장판사.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네, 뭐든지 그냥 거라, 해보는 그냥 막 다 던지는 거여가지고 네. 이거는 뭐 굳이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임성근이 그 박정훈 대령을 또 고소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라도 그냥 막 던지는. 그런 거 하면 돈 엄청나게 내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인지라도 받자. 이거 너무 그냥 우편비만 내면 다 할 수 있게 나오니까 너무 이제 좀 의미가 없는. 국력 낭비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다 판단을 해야 되고 고소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이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지는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논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약간 선언적, 정치적 이제 고소고발이나 신청이 워낙 많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보석제도 근간을 살펴보면 애초에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내가 충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것을 담보하는 보석금을 내는 건데 본인 재판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이거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옳지도 않고 그 인용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봐야죠.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자범들이 보석을 막 계속 반복적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냥 다 기각해버립니다. 신문 기일도 안 잡고 알아서 다 기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윤석열이니까 뭐 신문 기일 정도는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만큼 또 신문 기일 열면은 또 그 출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또 예산, 국가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고.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다 보석을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아마 저는 관전 포인트가 만약에 신문 기일이 잡힌다고 하면 윤석열이 그럼 그 신문 기일은 출정할 것인가? 자기 재판에는 안 나오면서 자기 풀어달라는 재판에는 그 신문기일은 출석해서 법정에서 자기 또 긴 장황한 자기 연설을 하겠죠. 그러면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자기 형사재판에는 출석하지 못할 만한 그 지금 건강상 이유가 있으면서 자기 신문기일은 나와갖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인데. 보석 신청하면 신문기일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각하할 수도 원칙적으로는 신문기일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재판기일에 같이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재판을 할 때 재판 기일인데 그거 끝나고 그럼 이 보석 신문기일도 같이 할게요 하면서 그냥 같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하진 않는데 이런 근데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석 신문기일을 아예 따로 잡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지금까지 출석 안 한 사례를 보면 차라리 그 새로 잡힌 35부에서는 재판기를 잡으면서 공판기를 잡으면서 아마 그 전 뭐 10분 전, 20분 전으로 해갖고 자 먼저 보석 신문기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극명하게 윤석열의 주장에 틀렸다는 게 좀 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 신문기일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판기일 시작되면 갑자기 퇴정한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이제 소송 지휘를 해야죠. 그래서 보석 신문기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한번 그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게 신문 기일을 잡았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것도 방법이죠. 엿먹이는 방법이죠. 네, 저는 공판기일과 함께 붙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4일 날은 외환죄 관련해서 출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나올까요?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행보를 이렇게 보면. 안 나오면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인이 사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미 직위원하고도 척을 졌다 윤석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은 직위원 재판부가 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막 이상한 법리를 들고 나와서 석방시키거나 뭐 무죄 선고를 하거나 막 이럴 가능성이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윤석열은 직위원하고도 척진 사이라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가지고 봐요. 싶어도 이제 뭐 하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미 이 재판은 자기가 졌다라고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의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습니다. 이 재판에 있지 않고 저기 트럼프, 뭐 미국의 그 인허계인 모스탄 막 이런 데다가 이제 자기 구명 운동한다. 그런데 지금 다 가 있다고 좀 봐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건 생각보다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그 진술 거부하는 것을 유지하는 게 정말 많은 공력이 듭니다. 저기서 나한테 불리한 얘기가 오가고 그 질문이 오가는데 거기서 대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뭐 1시간을 그 회의를 하면 58분 혼자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더욱더 힘들 거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할 건데 지금까지 그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 출석 요구를 한 것이고 내란 특검은 과거와 다르게
김건희 특검과는 다르게 구인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까? 외환은 당연히 처음부터 특검 예. 수사 대상이었죠. 내란과 외환 다 수사 대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별도로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대로 간다면 내년 1월에 윤석열 석방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외환 부분 조사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자가 6개월 또 돼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외환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좀 깔아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1월 석방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계속 우려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김건희를 기소하면서 거기에 사실상 공범인 윤석열을 기소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처럼 쟁겨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은 공범으로 기소가 될 것이고 그 혐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6개월 단위로 기소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은 2, 3년까지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할 거다. 지금 아직 기소가 안 된 대표적인 죄명들을 좀 살펴보자면 윤석열이 외환이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된 이제 뇌물 돈 받은 것들에 공범으로서 수사받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서 이제 수사 외압과 관련된 경로와 관련된 직권남용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소 3개가 있는 거예요. 이 3개에 대해서 각각 6개월 동안 구속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구속영장 발부에 예. 그러면 앞으로 한 18개월 정도는 일단 확보가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리고 있죠. 김건희에 대해서 아직 다 기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도 분명히 추가 기소가 여러 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공범으로 만약에 적시가 된다고 하면 그럼 6개월씩 더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으로 그 본인이 예전에 특검 수사팀장 할 때 그 최순실이랑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거의 3년간 재판에 묶어놨었거든요. 그거와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적용될 겁니다. 자기가 했던 그대로 당하는 거죠, 지금. 요즘에 이제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위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도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고 그런데 지금 심우정이 17시간 조사받고 오늘 나왔는데 이번에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이 탄핵시켜 줬을 때 그때는 위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 법률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위헌 얘기했던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저희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은 법 해석자가 아닙니다. 법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게 있는 거고 검찰총장,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근데 지금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자신이 마치 법원처럼 법을 해석해서 이미 법 해석이 변경이 된 게 없는데 스스로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거 자체가 월권이죠. 그 해석 권한은 법원한테 있어요. 본인이 마치 사법부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법 집행자라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법 해석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논할 옳고 그름 법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하기 전에 본인의 위치가 법 집행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마치 자기가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 것처럼 아니면 헌법재판관이 된 것처럼 이건 위헌인 것 같아라고 자기가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월권이죠. 김규 변호사님은 저자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설명하자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재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가 크게 이제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석이 있고요. 하나는 구속 집행 정지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 구속 취소가 있는 건데요. 자, 법원이 어쨌거나 이 사람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근데 보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로 위독하다거나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 이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제 석방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검사가 야 즉시 항고 이거 해버리면은 석방이 안 돼요. 일단 그 즉시 항고에 대해서 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 수술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보석이랑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다. 일단 내보내 줘라. 라는 결정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우정 총장이 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이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없는데 심우정 총장은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위헌이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지레 짐작을 하고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럼 즉시 항고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어렵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검찰이라는 기관이 왜 존재를 합니까? 변호사라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피고인을 위해서. 근데 검찰은 반대편에서 국가를 대리해갖고 피고인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위헌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법률을 이거 위헌 나올 것 같아.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리는 검찰총장은 거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즉시 항고를 100번, 1000번 양보해갖고 즉시 항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항고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항고라는 건 뭐냐면 즉시 항고와 달리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항고를 하면 윤석열이 일단 나갑니다. 윤석열 일단 석방은 시켜놓고 그 대신에 직위원이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 직위원 판사가 틀렸어. 왜 시간을 날로 계산해야지 때로 계산을 해. 그리고 이거 구속기간 막 산입 안 시켜버리고 틀렸어라고 하는 항고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급심에 가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해갖고 직위원 판사가 잘못했네라고 결정이 나면 윤석열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했어야죠. 근데 그거조차도 심우정 총장은 포기해버렸고 그걸 포기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요. 자기도 궁색하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 심우정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면 저는 정말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어렵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판결문에 나온 거를 과거 사례 판결문에 써있던 그런 어려운 구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즉시 항고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했어야 하고 즉시 항고를 안 한다면 보통 항고라도 했어야죠. 그리고 보통 항고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특검은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와가지고서는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실기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보통 항고를 해서 설령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한 지금 구속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거 별로 다시 과연 해주겠느냐 이거를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특검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도 우리 지금 앞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 또 구속시키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수사 실무진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고 이제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직위원이 윤석열을 풀어준 거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형사법 사상 되게 정말로 유일무이한 일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도 적용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사법부가 고등법원에서 보통 항고를 받아서 이거는 우리 법원이 잘못했다라는 인정을 좀 해줘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바로잡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좀 넓은 시야에서 보자면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항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특검이 실익이 없더라도 보통 항고는 꼭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기현 판사 지금 이 1심 판결에 지기현 판사가 한 판결들 결정들 때가 아니라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들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기간 이런 것들 수사권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가 틀렸다는 결정을 받아내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특검에서 너희가 틀렸어라고 주장을 해도 그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지기현 판사가 다시 판단을 합니다. 1심 판결을 하면서 그럼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겠어요 거기서? 절대 안 하겠죠. 할 리가 만무하죠. 특히 중요한 그러니까 부분은 항고를 해서 지기현 판사가 아닌 상급심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과정이 사실 선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풀어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해도 죄가 됩니까? 우리 법은요 원칙적으로 실수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고의를 처벌을 합니다. 근데 심우정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은 내가 판단 미스였다 실수였다 이렇게 변명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정말 세심한 검토를 엄청나게 거쳤을 것인데 그리고 수사팀에서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가 또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검토했을 건데 거기서 실수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고의 인정이 안 될 수 있다. 심우정의 행동은 고의인 겁니다. 고의인데 정당했냐 아니면 부당했냐 요걸 따지는 것이지 실수는 그러면 고의로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풀어주게 했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됩니까? 직권남용과 동시에 직무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도 되고. 그건 죄가 얼마나 큽니까? 법정형은 아주 높진 않습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 징역이고요. 직무유기는 1년 이하 징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설마 얘가 그렇게 할지 몰랐다라고 한 지기현은 면책이 됩니까? 지기현의 것은 따로 판단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지기현이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우정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둘이 그냥 짜고 쳤다면, 내가 이거 구속 취소할 테니까 너 즉시 항고 하지 마라고 뭔가 내통한 것이 있었다면야 한 번에 이 둘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따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걸 밝혀내기는 참 어려울 거고 지기현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또 판결이 잘못된 걸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고의로서 누군가 소통해갖고 그거를 좀 적용을 특별하게 했다라는 것까지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수사상 난맥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저는 실익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 지기현 판사가 그 결정을 하면서 보도자료에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식의 그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게 본안 재판에서 지기현이 이런 식으로 공소기각을 해주려고 빌드업을 쌓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통 항고를 통해서 아까 김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법원에서 그런 거 문제 안 돼. 라는 식의 하나를 받아놓는다고 하면 지기현 입장에서도 상급법원에서 저렇게 얘기하니 내가 여기서 공소기각을 하는 거는 어차피 상소에 가면 깨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게 될 좀 더 유인이 생길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 꼭 실익이 없다고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하고 놀랐지만 지금 이렇게 쭉 한참 시간이 흘러서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기현이 말도 안 되는 시간 계산으로 풀어주고 심우정은 말도 안 되는 즉시 항고 포기로 윤석열 탈옥에 도움을 줬다면 이건 뭔가 자기들끼리는 교류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자고 그 사실을 밝혀내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해서 특검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심우정 17시간 조사받았는데 이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거고 예. 또 어떤 것들 조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보니까는 실제 조사는 한 10시간 정도 했고 예. 그리고 한 나머지 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이제 조서를 열람하는 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그 5시간, 6시간을 넘게 조사 열람을 했더군요. 그거는 자기가 외워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런 식으로 거의 10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런 어떤 조사가 됐겠느냐. 저는 이제 심우정 총장을 조사하기 전에 그냥 뭐 아무 준비도 없이 불렀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대검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할 때 대검 부장회의를 했다고 했어요. 심 전 총장이. 예. 그럼 대검 차장 그리고 대검 부장 뭐 이런 간부들끼리 회의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뭔가 논의한 게 있겠죠. 그렇다면은 저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특검이 사전에 이미 다 조사를 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진술을 다 받아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심우정을 지금 예. 부른 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인 조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심우정 너는 어떠냐? 아니면 심우정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를 한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아니면 특검이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보고 거짓말을 하도록 그냥 계속 놔뒀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심 전 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부를까요? 바로 영장을 칠까요? 저는 뭐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정도까지 조사했는데 또 과연 부를 게 남아 있을까?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른다면 혐의가 다른 혐의일 겁니다. 지금 오늘 이번에 조사된 거는 이제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조사된 건데 만약에 심우정을 추가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내란의 밤에 뭐 했는지 그런 조사를 위해서면 모르겠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심우정은 마침표였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채증을 다 마치고 그래 와 너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영장을 칠 거라면은 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 조사를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딸 부정채용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여한 거. 이번에 특검 조사에서 그런 부분도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아닌 걸로 아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물어는 볼 수 있죠. 예. 물어는 볼 수 있는데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심우정이 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취지가 이런 거로 약점을 잡혀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식이 가능하겠지만 그 본류로서 그거를 조사하겠다라는 식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특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을 잡혔든지 바터를 했든지 뭐 그런 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예. 박성재도 지금 이제 특검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박성재한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혐의가 됩니까? 박성재는 지금 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당연히 심 전 총장하고는 질이 다를 정도로 높은 범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심 전 총장도 계엄 당일날 박성재 장관이랑 통화한 것들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계엄과 관련된 모의를 했다면 심 전 총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향후에. 뭐 일단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총장하고 통화한 거 그리고 법무부에서 바로 간부들을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뭐 이거 매뉴얼이 있냐 뭘 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뭔가 자기 말 안 듣거나 윤석열한테 불리한 이야기나 그런 행보를 보이는 간부들을 질책하거나 그래갖고 그 간부가 막 사표를 쓰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4인 회동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내란에 아주 중요하게 가담한 인물이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왜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지 너무 늦었다 저는. 그래서 그거 제가 궁금해요. 지금 박성재는 일단 계엄 다음 날 4인 회동도 안 가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박성재를 지금 부른 이유가 뭘까? 늦은 이유가 뭘까? 아까
그 심우정처럼 다른 자료들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박성재가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꼼짝 못할 증거를 딱 준비해놓고 부르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특검에 좀 편을 들어주자면 그 4인의 밤이나 그 박성재 장관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혐의를 잡기 위해서는 사실 내부자 진술이나 문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소수였고 다 주요 임무 종사자고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인생이 걸려있는 한판이 될 거라서 거기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혐의를 잡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키를 그 심우정과는 다르게 하나씩 이제 내부자가 나오기를 위한 조사 빌드업을 쌓은 다음에 박성재를 부른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제는 박성재와 심우정 사이에서는 죄수의 딜레마가 강력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김기현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중형이 나올 건데 주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형을 받는 입장에서는 형량 지금 이제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형량이라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심우정이 가담했던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털어놓을 유인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역학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쉽긴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한학자 총재 영장 심사 받게 되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 김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가면 이거는 발부가 안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일단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뇌물 공여라든가 뭐 이런 혐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종교 집단의 교주가 자기 당원들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해서 당원들을 막 가입시키고 그 정치인한테 돈까지 준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아주 중하다. 종교와 정치가 지금 유착된 것처럼 죄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거는 구속 대상이고 그리고 구속 사유 중에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볼 것이냐. 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망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출석을 거부하는 것도 도주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한학자 총재 지금까지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서 뭐 조사를 받지 않을 뜻을 내비쳐 오다가 한 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내주면 윤석열처럼 그냥 안 나오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밑에 사람들이나 관련 사람들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교주의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밖에 계속 있으면은 이 밑에 사람들을 해서 입단속시키고 막 무슨 진술 오염시키고 말 맞추고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리스크는 통일교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뻗쳐 있는 이 통일교계의 인맥이나 네트워크 이것들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이 좀 저는 위험 요인이라 봅니다. 정우승 변호사님, 지금 통일교에서 최소한도 12만 명 이상이 집단으로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뭔가 결정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 확인되면 정교 분리 원칙 그 헌법 정신에 위반돼서 국힘당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헌법 조항을 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 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있고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만약에 그 11만이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가입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부의 심판 여기 헌법에 따르면 정부의 그 제소에 따라서 위헌정당으로 지정되어 해산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 물리적 해석이 가능한 모두라면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되느냐, 그 11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좀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그 국힘이 운영되는 데에서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약간의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냥 헌법만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일 수도 있는 게 국힘당이
드러나고 있는 거 하나하나들 지금 다 모아가다 보면 저건 해산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정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도 만약에 국힘이 정당 해산이 된다면 오히려 내란보다는 이걸로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 사례 있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거기에 이제 법리를 보면은 이렇게 봐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해야 되는데 누가 위배해야 되냐? 그 정당의 주도 세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봤을 때 내란은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은 윤석열이 일으켰고 국민의힘이 일으킨 거는 외관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내통했다는 뭐 그런 걸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고 게다가 당대표가 그 당시에 일단 비상경에 반대한다고 글을 써버렸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요 통일교 당원들이 집단 가입한 건 어떠냐라고 보면은 권성동 뭐 이철규 등등 소위 말하는 찐윤 그룹들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임이 명백합니다. 예. 그런 명백한 주도 세력이 통일교랑 모의를 해가지고 당원들 수십만 명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선거 결과 당대표 결과를 막 그냥 사실상 조작해버린 거나 다름이 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하게 어긋난 것이고 그거를 주도 세력이 저질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완벽한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또 뿐만 아니라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의혹이 있고 다른 종교 그 보수 기독교도 쪽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모이고 저는 내란 하나만으로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사유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모두가 하나의 댐이 무너지듯이 위헌 정당 해산으로 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가 정말 쏙쏙 잘 되고 아하 아주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안젤리나 님도요. 김규현 변호사님, 정구승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알못도 이해가 막 되네요. 이렇게 글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이렇게 계속 나오시는데 코너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좀 그러게요. 좋은 제목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름 짓는데 제 소질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멋멋에 멋머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그래요. 예, 올려주시면. 이렇게 떠넘기는 재주 저런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정구승 변호사님 두 분 함께하는 2부 코너 좋은 제목 있으면은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네. 김규현, 정구승 두 변호사님과 함께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